1979년 1월 강원 태백 산악지대 눈발이 빗자루처럼 쓸고 지나가던 그 새벽 삼중대의 위치는 지도에서 사라졌다. 폭설로 무전은 끊겼고 바람이 철책을 긁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사단 상황실은 얼어붙은 공기처럼 조용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불길한 말을 하지 못했다. 중대장님, 마지막 위치 여기 맞습니까? 확실치 않다. 이 정도 눈이면 흔적이 다 묻혀. 그럼 어디부터 찾습니까? 잠깐 그 전에 무전기 잡음 다시 한번 들어봐. 서준호 소대장은 모든 이가 놓친 그 잡음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감지했다. 그 감각이 아니었다면 그날 새벽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는데,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79년 1월 12일 새벽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의 사단 창설 이래 가장 큰 폭설이 내렸다. 눈발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거세게 몰아쳤고 바람은 막사 지붕을 뜯어낼 듯 울부짖었다.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병사들의 입김은 하얀 김으로 변해 즉시 얼어붙었다. 막사 창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바깥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난로 주위에 모여 앉은 당직 병사들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철제 난로에서 나오는 열기는 막사 한쪽 구석까지만 닿았고 침대 위에 놓인 담요들은 차가운 기운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삼중대는 야간 설안기 훈련 중이었는데 본부는 폭설로 인해 그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놓친 상태였다. 원래 계획이라면 새벽 3시에 중간 보고가 있어야 했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통신반 막사에서는 병사들이 밤새 주파수를 돌려가며 연결을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무전기 앞에 앉은 통신병의 손은 추위에 파랗게 얼어 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콜사인 브라보, 콜사인 브라보, 응답하라를 반복하고 있었다. 새벽 4시 40분 통신반에서 올라온 보고는 상황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삼중대와 무전 두절입니다. 통신병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의 손은 무전기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당시 상황실에는 바람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지도 위의 빨간 표시들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벽에 걸린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렸지만 그 소리조차 불안감을 더해줄 뿐이었다. 상황실 안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몇 명의 간부들이 지도를 둘러싸고 심각한 표정으로 상의하고 있었다. 소대장 서준호 중위는 지도 위에 흰색 마커로 표시된 이동 경로를 유독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가는 컵을 꽉 잡고 있었고 눈썹에는 서리가 맺혀 있었다. 지도 위의 등고선들은 험준한 산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삼중대가 지나간 길목마다 위험 표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특히 762고지 일대는 절벽과 깊은 계곡이 많아 조금만 길을 잃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다. 작전과에서는 폭설로 길이 끊겼다며 날이 밝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서중위는 지금 찾지 않으면 더 위험해진다고 속으로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 무전 기록에서 들렸던 잡음 하나의 이상함을 느꼈다.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무전기 앞에 앉아 녹음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니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바람 소리인데 좀 이상한데. 그는 중얼거리며 볼륨을 최대한 높였다.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의 외침이었고 그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서중위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밖에서는 폭설이 더욱 거세져 가고 있었고 바람 소리는 마치 울부짖는 늑대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잡음이 생존자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연대는 1970년대식 철제 관물함, 거친 모포, 난방이 약한 막사에 의존하는 환경이었다. 관물함에서는 녹슨 철 냄새가 났고 모포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배어든 곰팡이
냄새와 병사들의 땀 냄새가 섞여 나왔다. 막사 곳곳에는 찬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고 철제 침대 프레임을 만지면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얼어붙었다. 장병들은 M16A1과 얇은 방상복을 착용한 채 혹한기를 버텨야 했는데 방상복은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 정도로 얇아서 실질적인 보온 효과는 거의 없었다. 총기에는 서리가 끼어 있었고 탄창을 만질 때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병사들의 입김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코털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훈련은 계속되어야 했다. 서중위는 오전 브리핑에서 떠들썩하던 다른 장교들과 달리 묵묵히 종이 지도를 들여다봤다. 브리핑실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몇몇 장교들은 이런 날씨에 무슨 훈련이냐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중위의 눈은 지도 위의 등고선과 능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숫자들과 기호들은 그에게 살아있는 정보였다. 당시 GPS나 열영상 장비는 없었고 지형 감각은 전적으로 경험에 의존해야 했다. 나침반과 지도, 그리고 오랜 산행 경험만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리면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몇 미터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병사들은 앞사람의 배낭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서중위는 2달 전 훈련 중 길을 잃었던 동기를 떠올렸다. 그때도 갑작스런 폭설이었는데 분대 전체가 6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다가 간신히 구조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 동기는 지금도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 추위에 떨며 발가락 감각이 없어졌을 때 그 무서움을 자주 이야기했다. 눈이 많이 오면 산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선임의 말을 떠올리며 서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평소에 익숙하던 길목도 눈이 쌓이면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렸고 나무들도 하얀 눈에 덮여 구분이 어려워졌다.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했는데 손전등, 불빛으로는 몇 걸음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행정보급관은 기상 악화로 수색조 편성 곤란이라 했지만 서중위는 다른 가능성을 계산 중이었다. 그는 지도 위에서 3중대가 지나간 경로를 다시 한번 따라가며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능선을 타고 이동하다가 갑작스런 폭설을 만나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시야가 차단되면 어느 방향으로 대피할 것인가? 무전이 안 되면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가를 차례로 생각해봤다. 폭설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실종자를 더 깊이 묻어버리는 시간이었다. 눈이 계속 쌓이면 흔적도 사라지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 생존 가능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런 혹한에서는 몇 시간만 지나도 동상이 시작되고 하루가 지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서중위는 중대원의 체력, 각 분대의 위치, 지형 변화까지 하나씩 머릿속에서 조합했다. 3중대장 김대위는 경험이 풍부한 간부였고 분대장들도 모두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특히 막내 이병들은 체력은 있지만 위급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부족했고 고참 병사들은 경험은 있지만 체력적 한계가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지점이 유독 강하게 걸렸다. 서중위는 사라진 중대가 예정된 능선으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지도를 보면서 그는 3중대가 마지막으로 무전을 친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762고지에서 동쪽으로 약 2km 지점. 그곳은 능선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복잡한 지형이었다. 최신 장비가 없던 시절, 산악지대에서는 같은 능선처럼 보이는 사선 고지가 많았다. 특히 야간에 폭설이 내리면 모든 지형이 하얗게 덮여 구분이 더욱 어려워졌다. 나침반만으로는 정확한 방향을 잡기 힘들었고 지도상의 등고선과 실제 지형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눈으로 덮이면 전부 똑같이 보이지. 서중위는 혼잣말을 하며 지도의 고도선을 다시 살폈다. 762고지 주변에는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었고 각각의 능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야간의 손전등, 불빛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형 판단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는 앞사람의 등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분대장 한 명이 다가와 중대장님이 능선 너머로 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이 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고 겨울 산행 경험이 풍부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야간에 폭설이 치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쉽죠. 서중희는 그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걸 느끼며 눈을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고 서로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분대장의 경험과 서중희의 분석이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실은 예정 경로 외 판단 금지라며 일축했다. 추측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됩니다. 작전과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서중희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논리는 맞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었다. 그때 서중희는 실종 직전 무전에서 들린 하향 풍절음을 떠올렸다. 그는 무전기 앞에 앉아 녹음된 음성을 다시 한번 귀에 깊게 들어봤다. 바람 소리의 패턴이 일반적인 능선에서 나는 소리와는 달랐다. 능선에서는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휘파람 소리 같은 고음이 나는데 녹음된 소리는 아래로 흘러가는 저음이었다. 능선을 넘었다면 바람 소리가 저렇게 나올 수는 없다. 서중희는 확신했다. 그는 산악 기상학을 공부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바람의 흐름을 분석했다. 능선 위에서는 바람이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특유의 휘파람 소리를 내지만 계곡이나 골짜기에서는 바람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웅웅거리는 저음을 낸다. 무전에서 들린 소리는 명백히 후자였다. 즉, 삼중대는 능선을 넘은 게 아니라 능선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수색 구역을 완전히 바꿔야 했다. 예정 경로의 반대편, 계곡을 수색해야 하는 것이다. 서중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의 추론이 맞다면 지금까지의 수색은 모두 헛수고였고 삼중대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지도 위에서 762고지 서쪽 계곡 지역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곳은 깊고 험준한 계곡이었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지형이었다. 더욱이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이 작은 반전의 시작이었다. 수색팀이 출발하자마자 무전기는 거친 잡음만 남겼다. 차렷 차렷. 본부. 응답하라. 통신병이 마이크를 잡고 몇 번이나 호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무전기 화면에는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막대가 하나도 뜨지 않았고 스피커에서는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잡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당시 무전기는 배터리 수명도 짧았고 눈발이 몰아치면 수신거리가 극도로 줄었다. 특히 산악지대에서는 능선이 전파를 차단했고 습기가 많은 폭설은 전파 감쇄를 더욱 심화시켰다. 무전기 안테나에는 눈이 얼어붙어 하얀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었고 배터리는 추위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빨리 방전되고 있었다. 수색조 병사들은 배터리를 가슴팍에 넣어 체온으로 보온하려 했지만 혹한 속에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산길은 이미 허리까지 잠길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앞장서 걷는 병사는 눈을 헤치며 길을 내야 했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웠다. 방상복은 눈에 젖어 무거워졌고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 때문에 평소보다 몇 배나 힘이 들었다. 병사들의 얼굴은 매서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고 눈썹과 콧수염에는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다. 군화 안으로 스며든 눈 때문에 발가락 감각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다. 한 병사가 이건 진짜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자 서중희는 지도 대신 지형의 윤곽만 보며 걸었다. 폭설로 인해 평소에 보이던 이정표와 표지물들이 모두 눈에 묻혀버렸고 나무들도 하얀 눈에 덮여 구분이 불가능했다. 지도상으로는 분명히 등산로가 있어야 할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중희는 발끝으로 땅을 더듬어가며 길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돌멩이의 배치나 나무의 간격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 순간 그는 예전에 있었던 사고 하나를 떠올렸다. 소위 시절
폭설 속의 길을 잘못 들어 한 분대가 3시간 동안 산등성이에서 헤맸던 사건이었다. 그때는 신참 소이였던 그가 지도만 믿고 고집을 부렸다가 결국 길을 잃었던 것이다. 분대장이 소이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는 지도에 나와 있다 하며 계속 고집했었다. 결국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분대원들은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워야 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몇 명의 병사가 경미한 동상을 입었었다. 그때도 지도보다 지형의 감각이 정답을 알려줬다. 베테랑 분대장이 바람의 방향과 나무의 기울기를 보고 올바른 길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 경험 이후로 서중이는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다. 바람이 부는 방향, 나무가 자라는 모습, 계곡의 소리 등이 모두 길을 알려주는 단서였다. 그러나 이번엔 생사가 걸린 문제였고 판단 하나에 중대원 수십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실종된 3중대원들은 이미 몇 시간째 혹한 속에서 버티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다. 잘못된 판단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었다. 수색조는 두 갈래로 움직였지만 서중위는 홀로 왼쪽 사면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수색조는 예정 경로를 따라 오른쪽 능선으로 향했지만 서중위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무전에서 들린 바람 소리의 분석 결과 3중대는 능선 아래 계곡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왼쪽 사면은 가파르고 위험했지만 그곳이야말로 3중대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는 2명의 병사와 함께 눈 덮인 사면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마다 눈이 무너져 내렸고 한 번 잘못 디디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그 선택이 또 하나의 반전이 될 것임을 아직 몰랐다. 왼쪽 사면에 들어서자 눈보라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바람은 칼날같이 예리했고 얼굴에 부딪히는 눈발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줬다.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배낭끈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사면은 예상보다 가팔랐고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사였다. 나무 가지들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병사들의 군복은 이미 젖어 있었고 장갑 안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다. 방상복에 스며든 차가운 물기는 체온을 빼앗아갔고 속옷까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코에서 나오는 콧물은 즉시 얼어붙었고 입으로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게 아렸다. 군화 안으로 스며든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발가락을 조여왔다. 병사들은 주기적으로 발을 구르며 혈액순환을 시키려 했지만 워낙 추위가 심해 별 효과가 없었다. 한 병사가 숨을 헐떡이며 소대장님, 시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는 수증기가 얼어붙어 시침이 보이지 않았고 무전기도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였다. 체온계가 있었다면 이미 위험 수치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었다. 병사들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말을 할 때마다 이빨이 딱딱거렸다. 서중위는 잠깐만 눈을 피해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한 뒤 다시 지형을 살폈다. 큰 바위 밑에 몸을 웅크리고 앉은 병사들은 서로 어깨를 맞대고 체온을 나누려 했다. 그들의 숨은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옷 위로 쌓인 눈은 그들을 하얀 조각상처럼 보이게 했다. 서중위는 주변을 살피며 3중대가 지나갔을 만한 흔적을 찾으려 했다. 폭설 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눈 밑에서 희미하게 눌린 자국을 발견했고 장갑을 벗어 맨손으로 눈을 걷어냈다. 차가운 눈에 닿은 손가락은 순식간에 감각을 잃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눈을 파헤쳤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아팠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눈을 걷어내자 땅 위에 선명한 자국이 드러났다. 그 자리에는 명백히 군화 발자국 패턴이 있었다. 깊게 팬 자국과 특유의 톱니바퀴, 무늬는 분명히 군화의 것이었고 여러 명이 지나간 흔적이 분명했다. 자국의 크기와 간격으로 보아
완전 무장한 보병들이 지나간 것 같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발자국들이 예정된 경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삼중대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우려도 함께 밀려왔다. 만약 이 길이 맞다면 삼중대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것일까? 그들도 이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버티고 있을까? 서중위는 차분하게 말했다. 동기들이다. 절대 멀리 가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병사들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병사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심어줬다. 삼중대도 같은 군인이고 같은 훈련을 받은 동료들이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발자국을 따라가며 묵묵히 걸었다. 발자국은 가파른 사면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었고 점점 더 깊은 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중위와 병사들은 말없이 그 흔적을 따라 한 걸음씩 내려갔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그들의 발자국만이 새로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그 한 문장은 병사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휴먼 포인트였다. 발자국은 능선 아래 작은 골짜기 방향으로 이어졌다. 지도상으로는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깊은 계곡이었고 평소에는 누구도 가지 않는 위험한 지역이었다. 양쪽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둘러싸여 있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곳이었다. 발자국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한 흔적이 뚜렷했다. 눈에 깊게 팬 자국들은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병사들의 것이 분명했다. 원래 중대가 가야 할 길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예정된 경로라면 762고지 동쪽 능선을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삼중대는 서쪽 계곡으로 완전히 방향을 잃고 들어간 것이었다. 아마도 폭설과 강풍으로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나침반 판독을 잘못했거나 지형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야간에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베테랑도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앞서 걷던 병사가 외쳤다. 소대장님,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고 손짓으로 서중위를 불러댔다. 큰 바위 그늘 아래 눈이 비교적 적게 쌓인 곳에서 인공적인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색깔부터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명백히 사람이 만든 것 같은 흔적이었다. 서중위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눈을 걷어내자 군용 덮개가 발견되었다. 올리브 그린 색깔의 방수포였고 군에서 사용하는 표준 장비였다. 덮개는 바위와 나무 사이에 교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눈과 바람을 막기 위한 임시 구조물의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눈을 피하려 만든 임시 은폐처였다. 덮개 안쪽에는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가 남아 있었고 체온으로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어 있었다. 서중위는 무릎을 꿇고 주변을 살폈다. 냄비, 탄띠 일부, 수통 하나, 모두 군용품들이었고 급하게 버려진 듯한 모습이었다. 냄비에는 라면을 끓인 흔적이 남아 있었고 탄띠는 찢어져 있었다. 수통은 절반 정도 얼어붙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것은 그들이 여기를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아마도 몇 시간 전에 이곳에 있었을 것이다. 덮개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던 자리가 눈에 눌려 있었고 군화 자국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다. 여기서 오래 못 버텼을 거다. 더 아래로 이동했다. 서중위의 판단은 명확했다. 이곳은 임시 대피소일 뿐이었고 삼중대는 더 안전한 곳을 찾아 계속 이동했을 것이다. 바람이 너무 세고 추위가 극심해서 이런 임시 구조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밤이 되면 체온 유지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더 깊은 계곡 속에서 바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는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지만 다시 잡음만 돌아왔다. 콜사인 알파, 콜사인 알파, 응답하라.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다. 계곡 깊숙한 곳에서는 전파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색을 계속해야 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삼중대의 생존 가능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서중희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는 지형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야 할 때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지도나 나침반, 무전기 같은 장비는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제는 오직 사람의 직감과 경험, 그리고 동료에 대한 믿음만이 남아 있었다. 삼중대도 같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고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더 깊은 사면, 아래에서 미약한 철컥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서중희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자연적으로 날 수 없는 소리였고 분명히 사람이 만든 소리였다. 철컥 소리는 군화가 얼음판을 밟는 소리였다. 계곡 아래쪽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소리는 불규칙했지만 지속적으로 들려왔고 명백히 사람이 만드는 소리였다. 서중희는 소리를 향해 조심스레 내려갔다. 가파른 사면에서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너져 내렸고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 병사들도 서중희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는데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댔고 눈발은 시야를 가렸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소리가 나는 곳까지는 약 50m 정도 더 내려가야 했다. 눈더미 아래 움푹 파인 곳에서 삼중대원 5명이 웅크린 채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큰 바위와 쓰러진 나무를 이용해 바람막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군용덮개와 배낭으로 임시 텐트를 만든 상태였다. 하지만 모두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으며 손가락은 감각을 잃은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한 명은 의식을 잃은 듯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도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다. 군복은 눈에 젖어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체온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분대장의 목소리였는데 떨리고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절망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고 구조대를 본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다른 대원들도 서중희를 보자 안심한 듯 몸에 힘을 뺐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추위와 싸우며 버텨왔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서중희는 즉시 병사들에게 담요와 전투 식량을 배분하라고 지시했다. 담요부터 덮어줘. 빨리.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급함이 묻어 있었다. 병사들은 재빨리 배낭에서 비상용 담요를 꺼내 삼중대원들에게 덮어줬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먹여주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은 대원에게는 담요를 여러 겹 덮어주고 체온을 회복시키려 했었다. 전투 식량을 데워서 조금씩 먹여주니 대원들의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왔다. 분대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소대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고 다른 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이미 체념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구조대가 나타난 것이었다.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 서중희는 조용히 답했다. 니들이 갈 만한 길이 여기밖에 없었다.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동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같은 훈련을 받은 군인으로서 극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삼중대도 최선의 판단을 했고 서중희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구조 병력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40분 후였다. 무전이 복구되자마자 서중희가 위치를 알렸고 의무병과 추가 인력이 급히 투입되었다.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삼중대원들의 얼굴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모두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중희의 감이 아니었다면 그 40분은 영영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서준호 중위는 어느덧 퇴역한 지 30년이 넘은 노인이 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현재 그는 서울 한복판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역 후에는 보안회사에서 일하다가 완전히 은퇴했고 지금은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벽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당시 부하들과 찍은 낡은 사진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도 겨울만 되면 그날의 눈 냄새가 다시 떠오른다고 말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는 항상 그 시절을 떠올렸다. 1979년의 그 혹독한 추위, 얼어붙은 손가락, 무전기에서 들려오던 잡음,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내려야 했던 무거운 결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특히 눈 내리는 밤이면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꿈속에서도 그 산을 헤매곤 했다. 그 폭설이 아니었다면, 그 하루가 아니었다면 그는 종종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인생에는 몇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에게는 1979년 1월 12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만약 그날 자신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예정 경로만 고집했다면, 직감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당시 데려온 중대원들은 대부분 전역 후 각자 삶을 살아갔지만 연락이 닿는 몇 명은 매년 전화를 걸어왔다. 그중 분대장이었던 김상철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병이었던 박민수는 교사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등병이었던 최영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임원까지 되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모두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가정을 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그들은 매년 같은 말로 인사를 시작한다. 소대장님, 그날 아니었으면 우린 없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혹은 그날의 기념일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고 모두들 첫마디가 똑같았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에게 그날은 여전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변치 않고 이어져 오고 있었다. 서중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감사하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평생의 은인처럼 여기는 것이 때로는 과분하게 느껴졌다. 그는 늘 자신이 대단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러 가는 것, 부하를 지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군인의 기본 덕목이었다. 특별한 영웅심이나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감각, 얼어붙은 사면, 군화 발자국, 그 한 줄기 소리는 잊히지 않는다. 40년이 지나도 그 순간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차가운 눈바람의 감촉, 무전기에서 들려온 희미한 잡음,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 그리고 생존자들을 찾았을 때의 안도감까지도 모두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는 종종 그날의 산을 떠올린다. 이제는 그 산에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주 그곳을 거닐고 있었다. 762고지, 왼쪽 사면, 작은 계곡, 바위 그늘 아래의 임시 대피소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1979년 그 폭설의 밤, 그날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눈을 내리고 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